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의 그 짧고도 충격적인 발표는 평온하던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며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곧 우리 경제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한꺼번에 몰려가 자신의 예금을 모두 찾아가는 아수라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발표로부터 불과 엿새 전인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시장에 1조 5천억 원을 풀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돈을 풀고 뒤에서는 뱅크런을 걱정하는 이 기묘한 이중성 속에 과연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진짜 민낯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오늘 정부와 한국은행이 끝내 입을 다물고 숨기려 했던 그 차가운 진실을 폭로하고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벌이고 있는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이라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매우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비싼 물건을 담보로 잡고 나중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마치 끝없이 빚을 돌려막는 가문의 비극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에게 일주일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며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매번 거짓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1천만 원이었던 빚이 다음 주에는 1,200만 원이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갚지 못할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아버지를 짓누르게 되는 법입니다. 2025년 1분기에는 겨우 5천억 원 수준이었던 환매 조건 부채권 잔액이 8개월 만에 무려 13배나 폭증하며 6조 5천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국채 단순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1조 5천억 원을 더 뿌리며 시장에 영구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위험한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통화승수의 원리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찍어낸 1조 원은 은행을 돌며 신용 창출을 일으켜 결국 14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화폐로 팽창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시중에는 80조 원 이상의 돈이 풀렸으며 이 금액은 대한민국 심장부인 강남의 모든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금리는 내려가고 자산 가치는 올라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치솟는 기이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한국은행의 능력을 믿지 않으며 경제의 붕괴를 직감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마치 곧 망할 가게의 주인이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데도 손님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물건을 못 받을까봐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심리와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이 이토록 미친 듯이 돈을 푸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치부를 숨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만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이나 사들인 것은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 즉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과 금융의 경계에서 자라난 좀비 같은 존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이라는 암세포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즉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빌린 돈은 이제 우리 경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출은 이미 죽었어야 할 사업을 억지로 숨쉬게 만드는 좀비가 되었으며 마치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2022년 당시에 발견했더라면 간단한 수술로 완치할 수 있었을 질병이었으나 우리는 진통제만 먹으며 4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2025년의 암은 온몸으로 전이되었고 뒤늦게 수술을 시도해도 살아남기 힘든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팔면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만 갚다가 속이 텅 빈 깡통이 되어 땅을 팔아도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8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좀비 같은 대출들이 모두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2022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의 고통을 감수할 때 한국만은 홀로 돈을 풀며 위험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둔촌주공의 성공이라는 화려한 성과 뒤에는 폭등한 강남 집값과 좀비가 되어버린 대출, 그리고 날려버린 구조조정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부실은행을 과감히 파산시키며 단기적인 고통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반면 2025년에 한국은 모든 것을 살리려다 단기적인 고통을 회피하고 문제를 더 큰 미래의 위기로 넘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즉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회생 불가능한 대출들을 과감히 정리해야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듯 시장을 병들게 하는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숨겨져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무너진 외국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의 재현과는 정반대로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자금을 준비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방관이 불이 날 것을 예감하고 소방 호스를 점검하는 것과 같으며 시장은 그 움직임에서 화재의 조짐을 잃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으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주며 잠시 평온해 보이겠지만 이는 폭풍 전야의 짧은 고요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어 국민연금의 여력이 바닥나면 외국인들이 일제히 이탈하며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27년에는 잠복해 있던 대출 폭탄이 터지며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환율이 1,600원에서 1,700원까지 치솟으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도시를 덮칠 것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던 경제적 토대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지금 당장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부실한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일시적인 충격이 오겠지만 이는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며 시장은 차갑게 식겠지만 거품이 빠진 자리에는 다시 건강한 기초가 다져질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접어들면 한국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시장에는 온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요동치던 금리가 서서히 안정을 찾고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비로소 지옥 같은 터널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7년이 되면 경제는 마침내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한 뒤에 찾아오는 새로운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기업들이 저렴해진 부지를 매입해 새로운 재개발을 시작하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면서 도시는 다시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15%의 고통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50%의 파멸을 맞이하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코앞인 정치적 상황이나 글로벌 위기가 겹친다면 정부는 구조조정을 미루고 다시 위험한 진통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강경하게 대처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구조조정을 위한 명확한 일정만큼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안보 이슈가 터진다면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며 점진적인 정상화를 병행하는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반드시 유심히 살펴봐야 할 5가지 지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10년물 국채금리이며 이는 현재 시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체온계입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아직 한국 경제를 믿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 수치가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임계점은 3.5%이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탈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환율 급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기판의 바늘이 3.5%를 향해 움직이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3.4%에 도달하면 즉시 전체 자산의 20%를 달러 자산으로 확보하여 다가올 폭풍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십시오.
만약 금리가 3.5%를 돌파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달러 자산 비중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자산의 가치를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존 지표는 원달러 환율이며, 이는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임계점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1차 경고는 1,500원, 2차 경고는 1,550원, 그리고 마지노선인 1,600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생필품 재고를 미리 확보하여 물가 폭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1,550원을 넘어서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같은 모든 달러 지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금을 국내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이라는 위험 구간에 진입한다면 가계의 현금 흐름을 즉시 점검하고 모든 고정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십시오. 세 번째 지표인 한국은행의 환매 조건 부채권 잔액은 정부가 느끼는 공포의 수준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심리지수입니다. 월간 증가액이 2조 원을 넘어선다면 금융시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이며 우리의 경계심을 최고조로 높여야 합니다. 증가액이 3조 원에 도달하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월간 증가액이 5조 원을 돌파하는 비상 상황이 오면 모든 투자 활동을 멈추고 오직 현금 확보에만 집중하며 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마지막 구원 투수인 국민연금의 채권 매입 속도이며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여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이 25%를 돌파하는 순간 시장의 금리 반등을 막아줄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줄 국가적 방어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본인의 판단만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신호인 뱅크런의 조짐이며 우리는 뉴스 이면의 진실을 읽어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간다는 소식이나 금융감독원의 긴급점검 발표가 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자산을 필사적으로 지키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95조 원이 어떻게 환율 방어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사이에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를 2026년까지 연장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는 마치 퇴직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친구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언론은 국민연금이 15%라는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냈다고 찬양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차가운 기회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수익은 연금의 실력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폭등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우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이 23% 오르는 동안 나스닥은 29% 상승하며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 본인의 실력이 아니듯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 또한 운이 좋았던 거대한 시장의 흐름에 올라탄 결과입니다. 원화 가치가 14.01% 약세를 보이며 발생한 환율 효과가 전체 수익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숫자를 부풀린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결국 34.32%라는 화려한 수익률 중에서 70%는 미국 시장 덕분이고 나머지 30%는 환율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이 돈을 벌어오는 이 핵심적인 환율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연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수원 주인이 나무에 물을 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기괴하고도 모순적인 행동과 같습니다. 외환 스와프라는 어려운 용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못하게 막아 환율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2022년 9월에 100억 달러로 시작했던 외환 스와프 제도는 3년 만에 6.5배나 늘어나 650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계속 연장하고 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이라는 공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환해지라는 또 다른 장치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막아준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환차익이라는 정당한 이익을 미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재 환율이 1,450원일 때 미래에 같은 가격으로 팔겠다고 계약하면 환율이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익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해외 자산의 15%인 약 86조 원이 이 계약에 묶여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환차익을 의무적으로 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는 단 한 번도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이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 환율 폭등 속에서도 연기금의 97%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과거에 비슷한 시도를 했으나 국제통화기금은 단독 개입의 효과가 매우 단기적이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기금을 단기적인 경제정책의 도구로 쓰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현재의 고통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환율 방어는 외환 보유액을 가진 한국은행이 할 일이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대신 짊어져야 할 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환율이 20원만 더 올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약 7만 5천 원, 4인 가족 기준 30만 원의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이 손실은 복리 효과를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30년 후에는 약 95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구멍을 우리 연금에 뚫게 됩니다. 지금 30대인 당신은 정부의 이 선택으로 인해 65세에 받을 연금 중 600만 원을 미리 잃어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400만 원과 250만 원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노후 자금을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잃고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분들 또한 수익률이 단 1%만 낮아져도 연금 고갈 시점이 5년 앞당겨져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외환 스와프 한도를 800억 달러까지 늘린다면 우리 연금의 손실은 1인당 800만 원이라는 월 연금 8개월치에 달하게 됩니다. 물론 환율이 1,700원이나 1,800원으로 폭등하여 국가 경제 전체가 멈출 위기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이며 순대 외채권국이라는 튼튼한 방어벽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3년째 계속되며 영구적인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 같은 고통스러운 근본 대책 대신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쉬운 수단을 먼저 선택하여 미래의 고통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는 결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3층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1층으로 두고 2층은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나 상장 지수펀드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3층 개인 연금 계좌를 통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며 스스로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을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만들어 외환 스와프 한도가 700억 달러를 넘는지 800억 달러에 육박하는지를 분기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한도가 700억 달러를 넘어서면 그것은 정부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려 스스로의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매년 연말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환율 변동률을 비교하여 환율 효과를 제외한 실제 운용 실력이 마이너스는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연금이 고갈되어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70세까지 일할 각오를 하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지 않으며 조용히 다가오는 위기에 경고음을 읽어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2025년 12월 현재 1,470원대에서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비극을 몰고 올지 알아봅시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였던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비상등을 켜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선언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150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돕니다. 나는 오늘 환율 1,500원과 1,600원이 불러올 세 가지 파괴적인 충격파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매뉴얼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을 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3원이며 이는 2022년 9월 당시의 폭락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임을 말해줍니다. 2022년 9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코스피는 단 한 달 만에 12%나 폭락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의 환율은 그때보다도 무려 70원이나 더 높은 수준이며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인 4,221포인트를 찍었던 코스피는 현재 4,000선을 간신히 지탱하며 인공지능 거품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 4,560억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쏟아내며 탈출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제를 거대한 배에 비유하고 싶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갑판 위에서 균형을 잡는 거대한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나 지금 배 밑바닥에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으며 배는 서서히 기울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장밋빛 전망이 있지만 실상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두 반도체 거인은 2026년에 합산 15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며 환율 상승은 이들의 원화이익을 불려줍니다. 하지만 코스피씨가 총액 약 3천조 원 중 외국인이 보유한 900조 원의 지분이 흔들린다면 그 이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상승은 주가 상승분을 모두 갉아먹는 재앙이며 이는 그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일 때 투자한 외국인이 주가로 20% 수익을 내도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실제 수익은 4%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환차손 때문에 수익이 쪼그라드는 이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탈출인 패닉셀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할 첫 번째 충격파는 외국인들의 패닉셀링 도미노이며 이는 마치 불이 난 영화관에서의 아수라장과 같습니다. 코스피 좌석 100개 중 27개를 차지한 외국인 관객들이 갑자기 비상구를 향해 일제히 뛰기 시작하는 공포의 순간입니다. 질서 있게 퇴장하면 모두가 살 수 있지만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바로 그 불이야라는 외침과 같으며 조용히 걷던 투자자들을 사나운 맹수처럼 뛰게 만들 것입니다. 11월에 이미 14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1,500원이 무너진다면 한 달에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수입 물가의 폭등과 함께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가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이 잔인한 상황에서 평범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한 달 식비와 기름값 그리고 전기 요금이 일제히 15%씩 오르면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내수 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수입 물가는 15% 폭등하며 우리가 먹고 쓰는 생필품의 절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밀과 옥수수 같은 기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 기반의 대기업들조차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이라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으며 주가는 연쇄적으로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외환 보유액의 고갈 위기이며 이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함께 1909, 17년의 악몽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외환 보유액 4,307억 달러 중 94%는 채권에 묶여 있으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260억 달러 뿐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면 정부는 시장 방어를 위해 매달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며 현금 잔고는 금방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비상금 통장에 현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국채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시장 개입과 금리 인상이지만
이들은 가계부채라는 폭탄 때문에 선택하기 힘든 독이 든 성배입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서민들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심장병 환자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우리는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세 가지 기적 같은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나길 바라야 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3%대까지 빠르게 내리거나 인공지능 수요 덕분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서는 일 말입니다. 정부가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내수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가 부채 폭증과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단 4%에 불과하며 우리는 요행을 바라기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자동차 계기판 같은 세 가지 핵심 경제 지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환율 1,480원이며 이 수치가 3일 연속으로 넘어서면 댐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빨간불로 인식하십시오. 이때는 유통과 항공, 정유주 등 환율에 민감한 주식을 절반 이상 정리하고 자산의 30%를 현금성 자산으로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이며 한 달 동안 20조 원 이상을 팔아치운다면 이는 시장에 패닉이 도래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 비중을 과감히 줄이고 미국 S&P 500 지수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 자산의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액이며 만약 한 달에 50억 달러 이상이 감소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위기 모드가 발동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기 모드에서는 안전 자산을 50% 이상 확보하고 주식 비중은 최소화하며 부동산 투자나 큰 대출 계획은 무조건 미루어야 합니다. 2022년 9월 환율 1,400원 돌파. 당시 설마 더 오르겠어 라며 방심했던 사람들은 한 달 만에 12%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2025년 12월인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점에 서 있으며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며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외국인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수입 물가의 민감성, 그리고 내수 기업의 취약성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거대한 뇌관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는 법이며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여러분은 당장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환율 1,480원과 외국인 순매도 20조 원, 그리고 외환, 보유액 감소라는 세 가지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시장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머뭇거리는 순간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증명하며 1909, 17년 외환 위기 때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달러를 산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은 훗날 자산의 가치를 몇 배로 불리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의 혼란 속에서도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엿보던 이들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불과 6개월만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것이며 그 작은 차이가 평생의 자산을 결정지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끝내 입을 다물고 있는 진실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으며 스스로 경제 계기판을 점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라며 방관한다면 2027년쯤 당신의 자산 가치는 30% 이상 증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당장 대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자산 방어는 물론 증시까지 가능한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수백만 원에서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이 날아가지 않도록 매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관리하십시오. 분기마다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인하고 연말마다 국민연금의 실제 운용 수익률을 환율 변동과 비교하며 감시하십시오. 위기는 이미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있으며 3년 동안 외환 스와프가 6.5배로 늘어난 것이 바로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경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으며 여러분은 이제 그 차가운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망설임은 가장 큰 비용임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직접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현재 한국은행은 여전히 돈을 찍어내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암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는 무섭게 오르고 환율은 1,470원대에서 마지노선인 1,500원을 향해 광기 어린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으며, 하나는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 라며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길입니다. 그 결과는 냉혹하며 2027년쯤 당신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의 가치는 30% 이상 허무하게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길은 오늘부터 당장 나만의 경제 계기판을 점검하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개척자의 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불과 6개월만 더 빨리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환율 1,480원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댐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즉시 현금 확보에 나서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외국인이 한 달에 20조 원 이상을 팔아치운다면 그것은 시장의 패닉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므로 지체 없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십시오. 외환 보유액이 월 50억 달러 이상 급격히 감소한다면 국가적 위기 모드가 발동된 것이니 모든 투자 계획을 멈추고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은 반드시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현금을 필사적으로 방어하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컨테이너가 배의 균형을 잡고 있지만 배 밑바닥의 구멍을 통해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연장은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95조 원을 담보로 환율을 붙잡고 있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이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결코 책임지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체계를 스스로 완성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인하며 정부의 공포 수준이 700억 달러를 넘어서는지 예리하게 감시하고 개인적인 방어력을 높이십시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숫자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폭발의 뇌관입니다. 시장은 절대 우리를 위해 멈춰주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의 시계바늘은 파멸과 기회의 갈림길을 향해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차가운 진실과 생존 매뉴얼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여는 단단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망설임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며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서 위기의 파도 위를 유영하는 지혜로운 승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보통의 경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안녕을 위해 나는 끝까지 진실만을 폭로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근길 만원 지하철 창문에 비친 피곤한 얼굴을 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도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위험한 코인판에 뛰어든 적도 없습니다. 남들 다 산다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조차 손을 벌벌 떨며 참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준 정답대로만 살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월급은 꼬박꼬박 저축해라. 그리고 절대로 빚은 지지 마라. 우리 세대는 이 가르침을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이 사회가 언젠가는 안전한 내 집과 평온한 노후라는 보상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의 초라한 통장 잔고를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 성실함과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역사상 가장 빠르게 벼락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점심값 5,000원, 10,000원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며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언젠가 돈을 모으면 사겠다고 찜해두었던 그 아파트는 이미 우리의 연봉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빚 없이 깨끗한 신용등급을 자부하며 안도하고 있을 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노예계약서에 서명하며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제 자산가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급이 되어 저 높은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문 안쪽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 빚을 무서워하며 정직하게 저축만 했던 우리는 영원히 차가운 문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도박판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땀에 젖도록 일했지만 결국 눈앞에서 인생 역전의 막차가 떠나는 모습을 승강장에 서서 멍하니 바라봐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게임의 법칙은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결코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판을 짠 기득권들이 우리에게만 그 바뀐 규칙을 알려주는 것을 깜빡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괜찮아질 거라는 뻔한 위로 따위는 건네지 않을 겁니다. 대신 왜 우리의 피땀 어린 성실함이 결국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함정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16년 인구 절벽과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새로운 악몽이 안정을 믿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날릴 것인지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은 채 걸어 다닌다면 바로 이 남자의 모습일 겁니다. 39살 박인수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뉴스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남이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39,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가장 든든하게 허리 역할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낮에는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 책상을 지키지만 퇴근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그는 배달조끼를 입고 차가운 밤거리로 나섭니다. 남들이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넷플릭스를 보며 쉴 때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낯선 아파트 단지를 누빕니다. 그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이 그가 살아온 지난 10년을 말해줍니다. 무려 10년 동안 신은 신발입니다. 가죽은 해지고 밑창은 닳아서 종이장처럼 얇아졌습니다. 구멍이 나면 실로 꿰매고 터지면 본드로 붙여가며 버텼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정말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신발이 완전히 찢어져서 내 발을 도저히 감쌀 수 없을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새 신발을 살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학대하면서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투잡을 뛰고 친구와의 술자리도 끊고 주말도 반납한 채 수도승처럼 사는 이 남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39살 직장인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충격적이게도 단돈 7,000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아니라 7,000원입니다. 요즘 물가로는 점심 한 끼,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이고 밤새 달려번 아르바이트비까지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모두 대출 상환과 저축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땔감으로 태워서 불확실한 미래를 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인수 씨는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경기도 의왕에 이미 자기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5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 집을 샀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안정권에 들었다고 이제는 중산층의 막차를 탔다고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잔인한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가진 경기도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는 동안 그가 진짜로 가야만 하는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 값은 빛의 속도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5억 원 오를 때 지방과 경기도 외곽은 기껏해야 1억, 2억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간격이 이제는 평생을 숨만 쉬고 일해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죽도록 일해서 한 걸음 다가가면 목표점은 10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마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대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도 주변 풍경은 야속하게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인수 씨는 인터뷰에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저는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푸념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2016년의 현실에서 아파트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부모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유일한 면허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 내 집이 없으면 결혼시장에서 탈락하고, 서울에 내 집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를 자격조차 박탈당하는 세상. 사회는 지금 인수 씨에게, 그리고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성실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너는 부모가 될 자격 미달이야. 너의 유전자는 여기서 멈춰야 해.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뿌리째 흔드는 처절한 모욕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죄로 우리는 지금 멸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서울 입성에 성공한 사람들,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소위 중산층의 승리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과연 동화 속 주인공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금치를 한 또 다른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일까요? 한국 사회에는 영끌이라는 아주 기괴하고도 슬픈 신조어가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유행어처럼 가볍게 쓰지만 사실 이 말에는 섬뜩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30대, 40대, 50대, 아니 남은 수명 전체와 자신의 영혼을 은행에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여기 갓 결혼하여 아이 출산을 앞둔 한 신혼부부를 보십시오. 이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번듯한 브랜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무려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출 만기입니다. 이들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50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50년. 반세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30살 청년이 80살 노인이 될 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치아가 빠지고 허리가 굽어 죽음을 앞두는 그날까지 매달 쉬지 않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택담보대출 계약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개인에게 내린 종신노역형 선고문입니다. 현대판 노예문서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쇠사슬만 없을 뿐 그들은 빚이라는 족쇄를 차고 평생을 은행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 부부의 아침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숨이 막혀옵니다. 매달 통장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자와 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오로지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 출근하고 나머지 한 명은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합니다. 그들의 삶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직장이 지옥 같아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상사가 모욕을 줘도 참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만둘 자유가 없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아프거나 직장에서 해고라도 당하면 우리 가족은 그 즉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겉으로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 사는 부러울 것 없는 부부지만 그들의 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이라는 명함을 얻었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자유는 완전히 저당 잡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삶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하며 목동의 낡은 아파트를 20억 원이나 주고 산 또 다른 30대 여성을 보십시오. 2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의리의리한 궁전을 상상하시겠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대야를 받쳐야 하고 벽에는 금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흉물스러운 집입니다.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서, 아니 대출금을 갚느라 수리할 여력이 없어서 그들은 곰팡이가 핀 벽지를 보며 잠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쾌적함마저 포기하고 썩어가는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서 고통을 자처하는 걸까요?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낡고 병든 아파트가 언젠가는 재건축이라는 마법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두지 않으면 영원히 서울이라는 성벽 밖으로 쫓겨나 벼락거지가 될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락한 보금자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불안이라는 이름의 값비싼 방패를 산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비지라는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는 하우스 푸어일 뿐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뱅이.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화상입니다. 자산은 20억이지만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떠는 삶. 이것을 과연 성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목격합니까? 한쪽에는 집을 사지 못해 절망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박인수 씨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집을 샀지만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에 깔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영끌족이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입니다. 서울에 집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이 미친 게임의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5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왜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뛰어드는 걸까요? 왜 정부가 아무리 경고를 하고 규제를 해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절박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아주 냉혹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불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가 이 잔인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20% 폭등하는 동안 부산의 아파트값은 고작 2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전은 40%였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수익률 차이가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과거에는 고향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팔고 그 돈의 대출을 조금 보태면 서울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집을 팔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다 팔아도 서울 강남에 화장실 하나 사기 벅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쪼그라들면 지방부터 죽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유일한 구명보트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지방의 어설픈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서울 강남에 낡아빠진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생존 본능입니다. 부산의 자산가들이, 대구의 부자들이 지금 고향의 자산을 헐값에 던지고 서울행 KTX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울 사람들과 경쟁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피난을 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서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머니 무브이자 처절한 생존 게임입니다. 이 흐름 때문에 서울 집값은 경제 논리를 비웃으며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 여러분이 집을 사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옆자리의 김대리가 경쟁자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국의 모든 지방자산가들이 서울이라는 좁은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위해 던지는 막대한 자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방 사람들은 고향을 버려서 슬프고 서울 사람들은 그들과 경쟁하느라 말라 죽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겉으로는 똑똑한 투자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국토가 온 국민이 서울이라는 한 점을 향해 서로를 짓밟으며 돌진하는 아비규환의 지옥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막차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그 영끌족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학군 좋은 곳에 살아야 아이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살인적인 집값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2020년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견고하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란 재앙이 이제 통계청 그래프를 뚫고 나와 우리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 이 숫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 한복판.
그것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과 목동에서조차 초등학교가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고 학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십억 웃돈을 주고 산 학군지 프리미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에서 신기루처럼 증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5년 뒤면 요양원이 될지도 모를 학교 옆 아파트를 위해 50년의 빚을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진짜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칩시다. 한밤중에 아이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갈 병원이 없습니다. 동네 소아과 의사들은 아이가 없어서 폐업하고 피부 미용이나 성형외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응급실에는 소아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서울의 자화상입니다. 겉으로는 번쩍이는 명품 도시에 살지만 내 아이가 아플 때 받아줄 의사가 없어서 새벽 4시부터 타 지역 병원 앞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야 합니다. 돈은 콘크리트에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인프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신이 꿈꾸던 선진국의 삶입니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50년 뒤에 미래를 담보로 집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뒤, 30년 뒤 당신이 은퇴하고 이 집을 팔아 노후를 즐기려 할 때 과연 누가 당신의 집을 사줄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당신의 집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그 비싼 아파트는 어쩌면 아무도 사주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황금성이 사라진 자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감옥. 2026년의 인구 절벽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운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세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집을 사지 못했다면 당신은 집주인의 노예입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영혼을 갈아 넣어 집을 샀다면 축하하기에는 이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악랄한 두 명의 주인을 모셔야 하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인은 은행입니다. 변동금리라는 시한폭탄이 당신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침만 해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만 올려도 당신의 저녁 밥상이 달라집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것도 손을 떨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두 번째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월급날 통장을 보십시오. 스치듯 지나가는 월급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이 뭉텅이로 뜯겨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은퇴하는 기성세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뼈 빠지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정작 우리가 늙었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조차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90년대생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곳간이 텅텅 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현재를 희생해 과거 세대를 부양하고 대출이자를 갚으며 미래의 집값을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는 텅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하우스 푸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집 가진 가난뱅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20억이니 부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출 원리금 갚고 세금 내고 연금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편의점 도시락값 뿐입니다. 자산은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있어 꺼냈을 수도 없습니다. 집값은 올랐다는데 내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집니다.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부자세를 뜯어가지만 생활 수준은 최저 생계비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한 중산층의 삶입니까? 아니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만 빨리고 버려지는 건전지 같은 삶입니까? 우리는 지금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탐욕과 무능한 연금 시스템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쥐어짜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낸 이유는 여러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을 사라거나 팔라는
투기를 조장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우리가 함께 이 긴 꿈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언젠가 집값이 폭락해서 내 차례가 올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정의로운 정책을 펼쳐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정책이 나올수록 시장은 더 비틀어졌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덜 먹고 덜 써서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달랐을까 하고 자신을 고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돈의 힘과 공포,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배하는 이 비정한 도박판에서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게 게임에 임했을 뿐입니다. 룰이 바뀐 줄 모르고 예전 규칙대로만 산 죄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성실함이라는 무기는 이제 녹이 슬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가시밭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잔혹한 게임의 법칙을 인정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50년이라는 인생을 담보로 걸고서라도 저 떠나는 막차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그것만이 내 자식에게 대한민국 1등 시민이라는 티켓을 쥐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두 번째 길은 이 미친 트랙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몇 평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획일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패배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닌 진짜 삶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용기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꽃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흐리멍텅한 눈으로 세상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한 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평생을 달렸는데 알고 보니 제자리인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인구 절벽의 시계바늘은 째깍거리며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앞에서 어떤 태도로 파도를 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승하십시오. 1,500원을 목전에 두고 폭주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20원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선 당국이 드디어 고삐를 잡았다고 안도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질러대는 가장 처절하고 위태로운 단말마의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생명줄, 국민연금이 오늘 환율 방어전에 총알바지로 전소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탄약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은행발 뱅크런이라는 초유의 재앙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이 살벌한 환율 전쟁에 최전방 총알바지로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최후의 저지선마저 뚫리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여러분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과연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환율 전선에 투입되는 걸까요? 현재 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무려 798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막대한 달러를 현물 시장에서 바로 긁어 모으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외환 스와프라는 우회로를 씁니다. 쉽게 말해 물물 교환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 금고에 원화 보따리를 맡겨두고 달러를 대여해 오는 방식이죠. 마치 친구에게 내가 가진 김밥을 담보로 줄 테니 내 샌드위치 좀 빌려줘. 나중에 그대로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 한도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뒷구멍으로 거래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지 않으니 환율 상승의 불길을 피할 수 있죠. 명동 환전소 앞에 달러 사려는 인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 환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환해지란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가격을 못 박아두는 기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개월 뒤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당장 환율은 1,000원이지만 나중에 1,200원으로 뛸까봐 불안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미리 환전소와 3개월 뒤에도 무조건 1,000원에 달러를 바꾸겠다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환율이 고점일 때 난 이 가격에 팔겠다고,
미리 매도 예약을 걸어두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챙기는 구조죠. 마치 사과값이 금값일 때 난 무조건 이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해 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폭락해도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정산받아 차익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내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환해지 작전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그 여파로 12월 24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60원까지 수직 낙하하며 20원이나 빠졌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탄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최대 10%, 즉 약 79조 원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겉보기엔 거대해 보이지만 시장의 칠미제 예고고 구조적인 달러 갈증을 해소하기엔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온 산이 불타고 있는데 고작 가정용 소화기 몇 개 들고 덤비는 꼴과 다를 바 없죠. 진짜 공포는 시장이 이미 연금의 패를 다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구간에 진입하면 기계적으로 환해지 물량이 나온다는 공식이 퍼져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렇다면 투기, 자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건 포커판에서 상대방이 난 2패만 들어오면 무조건 올인할 거야 라고 떠벌리고 게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세력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그 타겟존까지 끌어올린 뒤 국민연금이 허겁지겁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 가치 매도에 차익을 쓸어 담습니다. 연금의 개입 효과가 맥없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최근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매뉴얼이 시장에 너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이죠. 환해지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 선수들이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우리 팀의 전술을 상대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뛰는 셈인데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방어선마저 뚫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첫째, 환율 마지노선인 1,500원이 붕괴됩니다. 이 선이 깨지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총알은 전량 소진됐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기 분말이 바닥난 거죠. 이제 환율을 막아설 방패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될 겁니다. 이 매체들은 전 세계 큰 손들이 24시간 주시하는 경제 정보지입니다. 한국 최후의 환율 저지선 붕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뜨겠죠. 그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1,500원을 뚫고 솟구칠 겁니다.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패닉, 셀공포 매도 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멍을 발견한 승객들이 미친 듯이 구명보트로 달려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우량주부터 매도 폭탄이 쏟아지겠죠. 아파트, 단지에 흉흉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급매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 챙긴 원화를 그 즉시 달러로 환전하려 들 겁니다. 외환 시장에는 달러 매수 주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겠죠. 명동 환전소마다 제발 내 돈 좀 달러로 바꿔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수라장을 상상해보세요.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가 국경을 빠져나갈 겁니다. 수십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셋째, 결국 한국은행이 피말리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외환보유고, 즉 나라의 비상금을 헐어서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그롱 속 중계됩니다. 마치 빚에 쫓긴 가장이 금고바닥까지 긁어모으는 처량한 모습을 동네방네 생중계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한다면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순식간에 1,700원까지 치솟을 겁니다. 이는 거대한 산불을 방치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불과 며칠 만에 100억 달러, 200억 달러의 100억 피 같은 외환 보유액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자본 엑소더스의 가속화입니다. 이 국면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만 짐을 싸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탈출 행렬에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처음에는 몇몇만 눈치를 보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전 주민이 비상구로 쇄도하는 패닉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당장 확보하지 못하면 수입 대금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공포감에 달러 사재기에 나섭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원자재 값을 치르기 위해 달러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요. 개인들 역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며 원화 예금을 달러로 환전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객장은 달러를 구하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공포가 재현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뱅크런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의 달러 곳간을 비워버리는 사태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으면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이미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고등을 켠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급기야 2,500억 달러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신용평가사는 냉정하게 말해 국가의 성적표를 매기는 채점관입니다.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점수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이 소식이 타전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낙인 찍힙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신용, 등급이 바닥인 사람이 사채를 쓸 때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대부자이지만 그 대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가혹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1997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눈물을 흘리며 금을 모으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가 거리를 메웠던 그 비극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1,490원을 돌파하면 경계, 1,500원을 넘어서면 심각한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어 고열에 시달리다 39도를 넘으면 생명이 위독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외환 보유액의 소진 속도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죠.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급감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100만 원씩 증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월 초 발표되는 통계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통상 매월 첫째 주에 공개됩니다. 셋째는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주식을 판 대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간 단위로 2조 원 이상 순매도가 발생하면 공포, 투매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불이 난 극장에서 관객들이 출입구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패닉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금융 페이지에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넷째는 국고채 금리의 추이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채 금리는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너희 나라는 위험해 보이니 웃돈을 더 얹어달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 뉴스를 통해 예의주시하십시오. 국채 금리를 검색하면 실시간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국가신용, 등급의 변동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기관이 한국의 등급을 낮추면 자금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았는데 등수가 수직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뜨면 즉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사이트나 주요 경제지의 속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 신용등급으로 검색하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에 모든 등급했습니다.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허나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시장의 투기 세력은 이미 우리의 패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벤치 멤버도 없이 지친 주전 선수 한두 명으로 버티는데 상대팀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나 외환제도 완화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달러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고작 테이프를 붙여서 막으려는 꼴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총알을 다 쓰고도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상환불능 국가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때 닥칠 재앙은 개인이 예금을 찾는 수준의 뱅크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적 차원의 뱅크런입니다. 이는 침몰하는 배에서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구명정부터 확보해야죠.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고 제가 드리는 5가지 항목을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운전할 때 계기판 빨간불 무시하면 죽습니다. 연료가 바닥인지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지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한국 경제가 이 거친 파도를 넘을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통장 잔고를 지키는 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생존 전략 얻어가신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고 정부가 기겁해서 개입하는 바람에 겨우 1449원으로 눌러놨습니다. 26일 현재는 1430원 선에서 눈치 게임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주 불길한 소문이 돕니다. 정부가 말로만 경고한 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인 국민, 연금까지 털어서 억지로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시한폭탄은 이겁니다.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서 조건 딱 하나만 더 걸리면 바로 환율 조작국 낙인 찍히는 겁니다. 아니 조작국이 되든 말든 내 알바냐, 내가 달러 쓸 일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작국 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일 사먹는 김밥 한 줄이 지금 4,000원 하던 게 4,500원, 5,000원을 뚫어버립니다. 직장인들 점심 메이트인 칼국수는 이미 10,000원 넘었죠? 15,000원, 20,000원 시대 열립니다. 자녀 유학 준비하시나요? 앉은 자리에서 1년에 학비만 1,000만 원이 더 깨지는 겁니다. 1,000만 원이요. 이거 무슨 디스토피아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이 험난합니다. 환율 조작국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지, 환율 폭등이 국가 신용도를 어떻게 박살내고 우리 밥상머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영상 끝에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5가지 생존 매뉴얼이 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연료가 됩니다. 용어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이거 모르면 뉴스 봐도 외계어 듣는 겁니다. 환율 조작국, 기준이 뭘까요? 미국 재무부가 정해놓은 3가지 덫이 있습니다. 첫째,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사들이고 그 규모가 GDP 2% 넘길 때. 이 중에 3개다 걸리면 바로 조작국입니다. 2개면 관찰 대상국이고요. 한국 상황 한번 볼까요? 2024년 11월 기준 이미 2발은 덫에 걸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7%입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하느라 달러를 팔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뒤집혀서 수출 좀 살리겠다고 달러를 왕창 사들이는 순간 바로 3번째 조건 충족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고 외신들까지 떠들어대니 미국이 이걸 빌미로 너네 선 넘었다 하고 문제 삼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조작국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형님들이 가만 안 둡니다. 첫째, 미국 기업들한테 한국에 돈 빼라 지령 내려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둘째, 미국 정부 조달 시장 퇴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 상대로 장사하는 판로가 콘크리트로 막히는 겁니다. 셋째, IMF 불러다가 야, 한국 쟤네 감시 좀 해시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진짜 환율 조작국 지정되고 국민연금 총알까지 다 떨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식물 정부 되는 겁니다. 미국과 IMF 눈치 보느라 환율 방어 손도 못 댑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는데 국민연금으로 막아보려던 꼼수도 안 먹히고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내겠죠. 1997년 IMF 악몽 기억나시죠? 그때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환율 방어 실패했습니다. 든든하다던 외환 보유액이 305억 달러에서 39억 달러까지 털렸어요. 곳간이 텅 빈 거죠. 그때 환율이 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폭발했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지금 1450원인 환율이 만약 그때처럼 3배 뛴다면 3000원 시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환율 상승은 경제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일 뿐입니다. 1단계 환율이 뛰니 수입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2단계 공장 돌리는 비용이 급증하죠. 3단계 기업은 살기 위해 소비자, 가격표를 바꿔답니다. 4단계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우리네 실질 소득은 곤두박질 칩니다. 5단계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죠. 돈이 없으니까요. 6단계 물건 안 팔리니 기업 이익은 박살납니다. 7단계 결말은 뻔합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한두 달 안에 폭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숫자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2025년 11월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 실제로 어떤 참사가 벌어졌는지 혹시 체감하고 계십니까?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인 김밥 한 줄 가격이 3,500원에서 3,700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5.7%나 폭등한 겁니다. 칼국수 가격은 9,385원에서 9,846원으로 5% 가까이 치솟았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단숨에 18,000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4.23% 상승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2달 연속 2.5%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환율 1,400원대 초반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마지노선인 1,500원이 뚫린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세 가지 경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계 재정에 물가 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환율이 1%만 올라도 소비자 물가가 즉각 0.13%포인트 상승한다고 합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진입하면 약 3.4% 오르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0.44%포인트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겨우 0.44%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드리죠. 4인 가족 월 생활비 400만 원을 가정해 봅시다. 현재 120만 원인 식비가 5% 오르면 6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교통비 40만 원은 유가 상승과 맞물려 8% 폭등, 32,000원 추가 지출입니다. 30만 원이던 공과금은 3% 인상 시 9천 원이 더 나가고 외식비 50만 원은 4% 상승으로 2만 원이 더 깨집니다. 생필품 60만 원도 4% 오르면 2만 4천 원을 더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산하면 월 14만 5천 원이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1년이면 174만 원이 증발하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건 환율이 1,500원에서 멈춰줬을 때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 이상 치솟는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둘째 재앙은 고용시장의 붕괴, 즉 일자리 소멸입니다. 환해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대기업처럼 버틸 자금도 가격 인상으로 방어할 힘도 없기 때문이죠. 결말은 뻔합니다. 적자 누적입니다. 2, 3개월을 근근히 버티다 결국 줄도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 것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더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20% 급등하면 영업마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직원 급여 체불은 물론이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대기업 재직자라고 안심하십니까?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면 본청의 경쟁력도 순식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환율 조작국 이슈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1988년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겪었던 고통은 기록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국은 투자 위험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외국인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코스피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겁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노후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으려 고금리 처방을 내놓겠죠. 그럼 그 화살은 주택, 담보대출 이자 폭탄이 되어 여러분을 겨눌 겁니다. 월 이자 200만 원 내던 가구가 25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거시경제의 파도를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환율 방어는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환율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단 또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푸는 구두 개입은 임시 방편일 뿐 지속하면 국가 곳간만 거덜납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을지 몰라도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동원론도 나오지만 단기 처방일 뿐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 각자 도생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이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4가지를 제시합니다. 뻔한 소리 같다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제가 매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는 생존 필수 수칙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이셔야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긴급 유동성 점검입니다. 가계부를 펴고 현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분석하십시오.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쪼개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10%더 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식비 5%, 유류비 10%, 수입 공산품 8% 추가 상승분을 반영해보세요. 총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 금액만큼 비상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버팁니다. 두 번째, 부채 리스크 관리, 즉 변동금리. 대출의 전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은행 창구로 달려가 상담 받으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이자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뛰면은 연간 36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 다각화입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N잡, 부업, 온라인 강의 등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본업이 흔들려도 여러분을 지탱해줄 제2, 제3의 수익 기둥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달러 자산 편입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단, 이미 고환율일 때는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의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원화 70%, 달러 20%, 금 10%씩의 분산 투자가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턱 밑까지 환율이 1,484원을 터치하자마자 당국이 실탄을 쏟아부어 간신히 방어선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 방어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곳간에 쌓인 달러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워싱턴의 환율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날에는 개개인의 월 생활비 부담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줄도산과 인력 감축이라는 칼바람을 피할 수 없으며 애써 모은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은 거대한 금융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을 벌거벗은 채로 내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딱 30분만 할애하십시오. 지출 내역서를 펼쳐놓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 추가 상승했을 때 가계 경제에 미칠 타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십시오. 최소한 6개월치의 생계유지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당장 현금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혹한기, 대비책을 세운 자와 방관한 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이 훗날의 생존을 가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의미했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도 댓글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